자,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죠. 시작하겠습니다. 네개담화, 락강의 네개담화라는 강의 제목을 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강의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락강의 주입상스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잠깐 간단히 환기해드리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텍스트인데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환기해드리는 것은 지난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먼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 기표와 주입상스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기표와 주입상스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는 제가 그걸 프로이트의 이론을 따르는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프로이트는 자, 기표가 성충동을 억압한다 라는 태제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신분석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기표가 성충동을 억압한다. 그리고 문명은 기표의 체계이다. 기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프로이트는 기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었죠. 문명, 문화, 규범, 자, 이런 것들이 성충동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태제였습니다.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문명과 규범을 소쉬르의 언어학으로부터 받아들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표가 주입상스를, 성충동을, 다스팅을 억압한다 라는 태제로 정신분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프로이트가 그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락강도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인 채로 이론들을 전개시켜 나아가다가 세미나 16의 즈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16의 즈음에서 기표가 주입상스를, 성충동을 억압하는 것은 분명 맞는데, 분명히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건 맞는데, 락강은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또한 기표가 잉여 향유를 생산하고 있다. 보상으로서의 대상의 일을 산출한다. 라는 논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락강이 정신분석의 임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측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표는 이제 단순한 성충동의 억압자인, 즉 쾌락의 억압자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쾌락을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기표를 그냥 상징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기표가 상징계라면 상징계는 주입상스에 대한 거부이자 동시에 생산의 주체라는 거예요. 거부의 주체이자 생산의 주체라는 것이죠. 물론 거부한 것과 생산한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입상스라는 쾌락이라는 것의 의미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부한 것은 어린 시절의 성충동의 근친상간적인 측면이었는데, 자, 그건 억압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분명한 특성, 즉 근친상간적인 특성,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쾌락의 특성을 거부당한 것은 맞지만 억압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망각된 거예요. 무엇이 억압됐는지는 망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분 충동의 형태로 다시 출현한다 해도 그것이 근친상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불안으로 고통으로만 파악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기표가 생산하는, 상징계가 생산하는 쾌락은 그런 근친상간적인 특성이 아니고, 즉 언어 이전의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부터 생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모호한 대상 A이긴 하지만 파악 불가능한, 언어로부터 나왔지만 어떤 쾌락인지는 우리가 파악하는 것에 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쾌락인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임상이 이전에는 내담자가 자신의 쾌락을 억압하기 위해서 말한다 라고 파악했었다면 정신분석 임상 절차 속에서 내담자가 이제는 어떤 종의 쾌락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가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분석실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는 단지 억압의 스토리만, 억압의 유형만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자칼랑 밀레의 표현이긴 한데 바로 이 시점에서 세미나 16의 이 시점에서 상징계의 독자성이 종결된다 라고 묘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상징계의 독자성이 종결된다. 다시 말해서 실제는 실제였고, 자, 주의상스를 실제라고 한다면 실제는 실제였고 상징계는 상징계여서 그게 두 개가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국경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 국경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징계 내부에서 쾌락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상징계 내부에서 실제가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기표는 더 이상 실제의 억압자이기보다는 실제의 생산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상징계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상징계가 있는 한 그 안에 실제계도 개입돼 들어온다라는 것이, 두 개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락강의 정신분석의 이론의 여정에서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해드렸던 것이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는 사실상 정신분석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이 증상을 단지 억압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언어 치료를 작동시키는 한 새로운 쾌락들의 등장과 그것의 증상화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회의는 증상이니까 대상회의는 먼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언어로 상징화하는 방식으로 해소시킨다라는 게 전통적인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다면, 물론 프로이트에게는 대상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냥 증상, 균열, 자,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면 그것을 상징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치료가 진행되었었다면 치료 자체가 또 다른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논점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론적 접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미나 16의 잉여 향유 개념이. 그러니까 기표는 주의사항스를 정지시킨다 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첫 번째 국면, 제가 지난주에 프로이트주의자들이 모두 공유한다 라고 말했던 그 국면을 지금 넘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문명은 불만족스럽다. 문명 속의 불만족,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러한 논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텍스트이잖아요. 우리는 문명 속에 있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프로이트에게는 혹은 정신분석가에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아무런 언어가 아니고 질서가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의 배후에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그런데 그 문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는 억압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억압을 받는가 하면 우리의 성충동을 포기해야 하는 거세의 절차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억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명 속에서 불만족과 불안을 겪고 있다라는 태제가 바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전제였던 것인데, 바로 락강이 세미나 16에서 등장시키는 잉여 향유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뭔가 열렬하게 탐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만족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명 속에는. 그런데 그 만족의 형태가 알아보기 힘든 형태라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나타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이 때로는 병적인 태도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프로이트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촉발자로서 어떤 알 수 없는 유령과 같은 괴물과 같은 권력자로서 초자의 기능을 설명했던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초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초자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죠. 초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초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려 하지 않고, 혹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한 기능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초자는 무엇인가? 이 초자는 왜 상징계가 강화될수록 초자도 역시 같이 강화되는가? 에 대한 질문들을 잉여 향유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에 대한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전에 했던 강의 중에 하나를 뽑아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 초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칼랑 밀레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자, 그런데 이 초자는 기이한 대상이라는 것, 상징계가 강화되면서 등장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성충동, 근친상 간의 욕망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다양한 종류의 위반을 금지하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자, 그러한 작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자는 상징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계가 만들어낸 어떤 잉여적인 권력, 유령과 같은 권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자칼랑 밀레가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들을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해명해 주었던 초자의 기이한 특성이었어요. 초자는 상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는 상징계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상징계를 초과해서 우리의 목을 조르는 상징계의 그 합리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유령과 같은 권력으로, 포착 불가능한 권력으로 출현한다라는 설명이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계가 만들어낸 잉여적인 파악 불가능한 대상 A로서의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초자를 잉여 향유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즉 실제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태제를 어떻게 락강이 넘어서고 있었는가, 혹은 우리가 프로이트를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 죽음 충동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라는 개념으로, 혹은 잉여적인 개념으로, 혹은 대상 A라는 개념으로 넘어설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단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말하는 생물학 근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물학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생체적인 것이다라는 것. 누군가가 불안해도 뭐 뇌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생긴 거고, 누군가가 우울해도 그런 거고, 어떤 우리의 심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단순히 어떤 생체적인 반응에 의해서 등장하는 증상들이니까 이 생체적인 것을 약물을 통해서 진정시키면 혹은 마비시키면 그러한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생물학 근본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비판과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이론들이라는 것이죠. 이 프로이트의 근본 태제와 동시에 프로이트를 넘어서는 잉여향유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접근들이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처해 있는 생물학 근본주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신의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 정신의학적 치료에 상당한 발전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에게 등장하는 다양한 증상들, 고통들, 불안들, 혹은 죄책감의 과도함들, 그래서 우리를 자살로까지 이끌고 가거나 혹은 공황장애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다양한 그러한 현상들이 어떤 종류의 무의식의 탐닉 과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이 오히려 그걸 탐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공격하는 건 역시 상징계가 만들어낸 잉여 향유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주목하고 그 부분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내담자가 처한 고통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결의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아직 다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텍스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착의 부분이에요. 서수와 기수 혹은 성도착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고 그 부분은 남겨져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 어제 나누어드린 텍스트죠. 어제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보충 설명하고 다시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강의를 조금 우회시킬 텐데, 그러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잉여향유의 개념과 락강의 세미나 16에서의 변화의 개념들이 증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아주 뭐랄까 좀 더 충실한 이해 속에서 접근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확장된 이해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증상이라는 보충 설명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어제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텍스트의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제 나누어 드린 텍스트, 보충 텍스트의
증상 개념을 먼저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다시 성도착의 개념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나누어진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현대 정신의학이 그리고 정신분석이 그리고 라강의 정신분석 이론이 달리 파악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상이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죠. 증상은 병의 신호인 거예요. 자, 의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의학의 세계에서는. 자, 증상이 있다라는 건 내가 어디 아플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플 거다라는 건 아직 진짜로 아픈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그 뒤에 어떤 근원,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별일 아닌 반응인지 아니면 정말 병이 있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에서 살펴본다면 병은 어떤 신호예요, 신호. 근데 그 신호가 선명한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체나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신체의 증상이죠. 혹은 심리, 우리의 마음, 무의식, 심리적인 공간이 아픈 것은 심리적인 증상인 것인데 그 신체나 심리가 어떤 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그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그 장애를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 또는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살이 빠진다든지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증상을 통해서 암세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암세포를 볼 수는 없어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볼 수는 없죠.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그게 원인인 건 사실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보는 대신 증상을 보죠. 증상은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체나 마음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면 병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표면적으로 등장한 증상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그 기원에 존재하는 병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 자, 이게 병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을 진단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증상을 진단하고 그 증상 너머에 존재하는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동공도 보고 그 색깔을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입을 벌리게 해서 이 구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코 속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청진기로 심박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규칙적인지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체온도 재고 이 여러 가지 표면적인 증상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상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증상은 병 자체는 아니에요. 병 자체는 아니지만 병에 의해서 출현한 어떤 것이죠. 표현이죠. 일종의 병의 자기 표현인데 리프레젠테이션인 것이죠. 병의 리프레젠테이션인 것인데 병 자체는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우리는 프랑스어의 빠레트라는 단어로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레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출현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 출현하는 것, 현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빠레트예요. 빠레트. 자, 그런데 락강이 이 빠레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한 언어의 변주를 하죠. 조금 뒤에 설명에 나올 그 부분이긴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빠레트는 마치 증상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걸 빠레트라고 말해요. 뭔가가 슬라빠레 하면 그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증상과 같이. 근데 그렇게 현상으로서 출현하는 것은 그 너머의 것, 그 실체, 그 존재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락강이 이렇게 표현하죠. 빠에트라고 빠레트에서 가운데를 뚝 자르죠.
빠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빠헤라는 동사의 1인칭 현재형인데 빠흐는 빠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빠헤라는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장하다, 장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빠흐, 에트르는 동사 원형이기도 비동사 원형이기도 하지만 존재란 뜻이기도 하죠. 에트르는 존재, 에트르. 그래서 빠흐 에트르는 존재가 위장된 것을 말하기도 해요. 원래 거기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냥 빠흐 에트르 등장하는 것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증상의 근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위장한 채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스크를 벗기는 일단 절차가 바로 의사 선생님의 진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열이 많은데 과연 이게 코로나인지 단순한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염증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열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열이 난 것인지 아니면 뭐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져서 열이 난 것인지, 자,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빠헤트르에서, 즉 출현한 것에서 빠흐를 떼어내고, 즉 위장된 것을 떼어내고 에트르, 존재에 접근하는 행위가 병의 진단이라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이게 락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락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의학이 등장한 이래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단해야 한다는 거. 증상이 등장하면 그것에 마스크를 벗기고 존재를 찾아내는 것을 의사 혹은 진단의 본질로서 삼는다라는 관점이 정신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증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정신분석에서 그걸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신분석에서 그렇다면 증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비슷하게 다루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을 시작했던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가이기 이전에 프로이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증상에 대한 의학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그래서 증상은 정상적인 기능이 장애를 일으킬 때 그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사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비정상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상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의학의 접근법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대로 수용했고, 이러한 수용은, 그대로 수용된 이러한 태도는 신경증의 신호라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죠. 신경증이 있고 그 신경증, 뉴로시스가 있고 네브로즈가 있고, 이 신경증이라는 병의 증상이 다양하게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신체가 아픈 것, 그러니까 히스테리적인 신체 증상인 것이죠. 혹은 사유의 반복, 아주 모순된 사유의 똑같은 반복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인데 그 증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즉 그러한 빠헤트르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성충동이 억압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충동이 억압된 사건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이트는 일단은 정신분석에 전혀 새로운 구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증상을 이해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기존의 정신의학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는 뭔가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충동이 과도하게 잘못 억압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증상이 출현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뭔가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고, 이 잘못된 것이 증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해소시켜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태도는 그 이후에 후기 프로이트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수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 프로이트주의자들이 증상을 표현하는 용어법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자, 특히 영미권 정신분석이 이와 같은 용어법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오더라는 거, 디스오더. 이건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디스오더. 오더는 질서잖아요. 디스는 부정형이죠. 그래서 질서가 없어졌다라는 거. 질서가 없어졌다라는 건 기능장애인 거죠.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장애. 디스오더. 혹은 트러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정상인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트러블. 이 디스오더나 트러블은 영어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어도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있죠. 디스오더는 데스오더라고 하는데 똑같은 용법이고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더가 질서가 데조더가 된다는 거예요. 데는 부정이니까 질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러블, 즉 트러블의 프랑스어식 발음이죠. 트러블은 문제가 있고 혹은 탁해진다는 뜻이에요. 트러블 하면 탁하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물이 맑은 게 아니고 탁해졌다. 정상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 흐려졌다는 거예요. 진흙탕처럼. 자,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증상을 혹은 증상의 기원인 병을 부정적인 사태로 보는 것이죠. 즉 없어져야 할 사태로, 교정되어야 할 사태로 보는 그러한 용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을 부정적인 사태로 보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프로이트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증상 이론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정신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가 아픈 건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증상을 표현할 때에는 악몽을 꾸고 뭐 강박증에 시달리고 히스테리적인 증세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증상들의 원인에는 공통적인 구조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구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프로이트는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샤르코 박사가 그것을 짚어내지 못했을 때 프로이트가 그건 성충동이야. 그건 성충동이야 라고 속으로 외쳤다라는 그런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충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충동에. 근데 성충동의 문제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충동이 억압되는 상황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성충동이 과도한 방식으로 억압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성충동이 과도한 방식으로 억압된다는 것을 초기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했죠. 유아기에 주체가 성충동과 조우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성충동과 조우하는 사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이 이론은 초기에 프로이트를 사로잡았던 이론이기도 하죠. 혹은 어떤 어른들의 성행위를 봤다든지, 혹은 성적인 암시를 굉장히 강하게 경험했다든지, 다시 말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성충동과 조우했을 때 그것이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흔적을 남기면 그냥 혼자서 그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억압과 함께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지된 성충동과의 조우의 사건이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억압되는데, 그 억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즉 억압과 부인의 그러한 장애물들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또는 일종의 타협을 거쳐서 우리의 현실 속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면을 쓰고 변장하고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냥 등장하면 다시 억압되니까 우회되는 방식으로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는 거. 이걸 증상이라고 본다는 거. 이걸. 또한 이것이 이렇게 등장할 때에는 언제나 중층 결정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것. 저는 이걸 우회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층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되는 그런 여정을 거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면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락강은 대체라고 부르죠. 기표의 대체, substitution이라고 부르죠. 기표가 여러 번 대체되어서 첫 번째 그 기표가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기표에 의해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티그마라는 개념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흔히 설명을 하곤 했었던 것인데, 스티그마는 상처이자 낙인인 것이잖아요. 자, 성충동의 사건이 우리에게 상처와 낙인을 찍게 된다는 것, 낙인을 찍힌다라는 것이고,
그 낙인이 찍히면 그 금지된 성충동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사건적인 균열을 남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처는 억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억압된 장소에 집중된 리비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현하는 것을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락강은 프로이트의 이와 같은 성충동의 억압과 그것의 다시 출현 사이에는 언어적인 기표, 즉 기표의 대체의 과정들이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논점들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표들이, 그 언어의 요소들이 기억의 지점들을 형성하고, 그 첫 번째 기억이 일종의 S1을 형성하면 그 이후에 다시 다른 기표들에 의해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락강은 증상이론으로서 초기에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프로이트를 설명하는 증상이론으로서 언어학의 도구를 빌어서 그렇게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인가 하면 고로 증상이란 무엇인가? 증상이란 현재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주의성 쓰인 건 분명해요. 현실적인 어떤 리비도의 표현들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주의상스가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우리에게 고통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전통적인 프로이트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의 기원은 과거의 주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화된 과거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증상은 언제나 과거의 회귀 형태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는 현재형이고 현실적이라는 것. 자, 그게 증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프로이트적인 증상 개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세미나 21번째 세미나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분석에서 시간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락강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가 현재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현재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반복인 동시에 또한 현재가 과거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상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고정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증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게 증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증상의 특징이란 무언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신체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스테리적인 증상인 것이죠. 또는 증상이란 무언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고정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무의식의 어떤 특정한 지점이 표지된 상태에서 그 표지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리비도의 그 집중을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게 하거나 히스테리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유하도록 하는 것, 강박증이죠.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증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모두, 히스테리나 강박증 모두 결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현실을 흔들기를 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고독한 개인을 가정하지 않으니까. 정신분석은 언제나 이런 문제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죠. 왜냐하면 증상은 근본적으로는 타자적인 것이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혹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와 같은 모든 주의상스를 경험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 등장하는 부분 충동들의 리스트를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잖아요. 자, 이 모든 증상은 고독한 것이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했던 것,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의 흔적인 것이니까, 결국 주체가 성장해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때에도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나는 힘들다,
누군가를 괴롭혀야겠다,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증상이 현실을 흔들기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 현실이란 다른 말로 타자와의 관계를 흔들기를 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대타자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모든 주입상수는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문제였던 것이니까. 자, 이 대타자의 주입상수 문제라는 개념은 이후에 오늘은 아니지만 이후에 강의들에서 제가 굉장히 집중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4개 담화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대타자의 주입상수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염두에만 두시고 이후에 강의들에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반복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적인 반복을 멈추도록 하는 것. 이렇게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 자, 이게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전통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죠. 정신분석은 바로 이 목표 설정을 성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그건 정신분석의 목표뿐만 아니고 심리학의 목표이기도 했고 임상심리학의 목표이기도 했고 동시에 정신의학의 목표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것. 그런데 가장 먼저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 바로 프로이트고 그 이후에 락강이에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이유는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 정신의학은 그 목표 설정의 모순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프로이트의 성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할 수 있지만 뭐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혹은 무의식의 차원에 존재하는 사유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사유 가능성을 제시하는 담론들을 제시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또는 프로이트는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충동이 억압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다양한 고통과 증상과 쾌락들을 발생시키는 기원이 되었다. 성충동의 억압에 모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담화를 제공했던 자, 그러한 성과들을 언급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한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심대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성적인 쾌락이 남녀의 성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즉 우리가 성충동 그러면 남녀를 가정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성충동이 억압되었다. 그래서 문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성적 관계의 문제는 유아기에 설정되는 문제가 아닌데 성충동은 유아기에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성충동과 주입상수의 문제는 대타자와의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성충동과 주입상수와 다스틴과 이 쾌락의 문제는 대타자와의 문제이지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가 설정되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아기에 경험했고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억압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충동이 맞는데 그 성충동은 남녀의 성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게 프로이트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그토록 인류가 문명이 왜 그토록 불만족스러운지 왜 그토록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찾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왜 그토록 여러 가지 기이한 방면들에 탐닉하고 몰두하고 열중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녀의 성차를 중심으로 성충동은 구성되어 있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이 논점은 프로이트의 전 이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고 이걸 락강이 단 한마디로 명제로 설정을 하죠. 이냐빠드 가포 섹슈엘, 즉 성관계는 없다라고 규정해요.
자,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했던 성충동이란 대타자와의 문제인 것이지 부분충동의 문제인 것이지 남녀의 성기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이 섹스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아주 파편적이고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깍강은 성관계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는 분명히 있죠. 남성과 여성, 이 성관계는 어디에나 있고 항상 추구되는 것이긴 하지만 진짜 성충동의 쾌락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입상스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만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항상 이 남녀의 성관계 속에서 항상 불만족이 일어나고 특히 상징기 안에 더 많이 지배되고 있는 남성들이 더 많은 불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많은 외도를 하고 더 많은 위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우물가 가서 숭늉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과거에 80년대인가요? 90년대에 프랑스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 내게 너무 예쁜 당신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한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내로부터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성에게 조금 더 추한 생김새를 가졌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더 많은 성적인 쾌락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성과 외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자, 이게 바로 남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남성들의 특징이보다는 강하게 상징화된 문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어진 성관계 내부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위반을 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걸 추구하려고 하는 바보짓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관계 내부에는 성충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도에서는 그 남자가 쾌락을 느끼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불만족을 느껴서 또 다른 여자를 카사노바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존재하는 성충동의 향유의 쾌락의 만족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내부에서만 그걸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은 덜 상징화되어 있어요. 여성은 보다 자유롭죠. 상징계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 성충동의 실현에, 주입상스의 접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자, 프로이트의 위대한 발명 혹은 발견, 프로이트가 인간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주입상스는 성관계를 중심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관계는 문명에 설정한 인위적인 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 남녀의 성관계를 중심으로 성적인 쾌락이 실현되는 게 왜 인위적인가? 예를 들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도 암컷과 수컷이 남녀의 성별로 구성된 그 생물학적인 존재들이 서로 교미를 하고 성적인 쾌락을 맛보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걸 인간도 반복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반박은 이런 것이죠. 인간은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쾌락은 보다 복잡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이는 동물들이 경험하는 쾌락보다 더 복잡한 걸 경험하고 그분에 더 강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즉 문화에 더 많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양육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화적인 권력의 개입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다른 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단순한 생물학적인 생식적인 성관계를 통해서는 만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반박이고, 두 번째 반박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녀 성별로 작동하는 생물학적인 세계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성의 능동성과 여성의 수동성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만나서 성적인 쾌락을 실현하는 개체들은 굉장히 드문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유류가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생물학적 군을 다 살펴본다면 오히려 독자적인 생식을 한다든지 혹은 남녀 생식을 하지만 그 번식계에만 그런 행동을 하고 나머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존재로 살아간다든지 혹은 남녀의
위상이 바뀐 채로 오히려 수컷이 암컷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생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암컷과 수컷으로 기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생식적인 세계는 오히려 인간적인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반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증상을 경험하고 증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증상을 탐닉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가 하면, 성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관계 내부에서는 주의상스가 없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대로 성관계 내부에서는 주의상스가 굉장히 핍진하기 때문에, 혹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방식의 표현을 쓰자면, 상징계의 영토는 불타버렸기 때문에, 즉 빗금친 S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즉 S는, 주체는 쾌락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막과 같은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관계 속에서는 성관계라는 건 상징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니까, 성관계라는 것은 상징계의 질서가 우리에게 넌 남자야, 넌 여자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듯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구도 속에서 성적인 쾌락을 맛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되는 과정이 이미 우리에게 주입상스를 완전히 박탈하는 행동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계는 불에 탄 영토라는 거예요. 상징계는 주입상스가 일소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 상징계 내부에서 성관계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거의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은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증상을 탐닉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상의 탐닉은 어떤 의미에서 표면적으로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마치 병적인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무의식은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식증이죠. 거식증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그 어디에도 성적인 뉘앙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정신과에 가서 저 거식증 걸렸어요 그러면 약을 주려고 하지, 의사 선생님이 이거 성충동에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진 않아요. 정신의학은 DSM은 그런 방식으로, 정신진단 필람체계는 그러한 방식으로 거식증을 다루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정신분석은 어떻게 다루는가요? 거식증의 배후에는 구강충동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구강충동은 어디와 연결된 것인가요? 어머니의 젖가슴과 연결된 것이죠.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았던 어린 시절에 유아기의 그 쾌락의 탐닉이 떨어져 나와서,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어머니라는 다스팅은 억압되어서 사라졌지만 그 부분 충동의 쾌락은 이미 입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쾌락을 탐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쾌락의 탐닉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혹은 구강의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만족을 해왔었던 것인데, 그 구강 충동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뒤집히는 거예요. 구강 충동이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탐닉할 때는 음식을 먹거나 뭔가 빠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데, 이 구강 충동이 보다 근본적인 장소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머니의 진짜 젖가슴을 빨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진짜 젖가슴을, 자기가 원래 느꼈던 그 쾌락을 탐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대체물, 담배라는 대체물, 혹은 어떤 대체물을 통해서 그것을 만족하던 구강 충동이 진짜를 탐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는 어머니이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니까 억압되었죠. 영원히 상실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뭐가 남나요? 공백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이 공백을 빠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강이 공백을 먹는 행동이 바로 거식증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정신분석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충동에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구강충동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거식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락강은 그것을 공백을 먹는 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공백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공백의 형태로 먹고 있는 것이 거식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식증의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부분 충동의 대상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쾌락을 먹고 있는 것이죠. 즉 무의식은 거식증을 통해서 탐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닉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일상에서 성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충동의 해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중심으로 상징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상적이라고 말해지는, 소위 정상적이라고 말해지는 성충동의 만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그 모든 불만족이 구강에 쏠리게 되면
우리가 폭식을 하는 방식으로 구강 충동을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한 거식을 하는 방식으로 구강 충동을 만족시키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이러한 증상은 성관계가 없다라는 현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증상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강 충동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그 거식증은 흔히 폭식증과 연관이 되죠. 폭식증하고 토하고 토한 뒤에 다시 굶다가 다시 폭식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구멍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목구멍을 자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공백을 느낀다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무언가를 음식물로도 만족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행태로도 만족되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존재하는 상실 그 자체인 공백을 입이 탐닉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원래 목표를 왜 스스로 성공시킬 수 없었는지를 스스로의 이론을 통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증상이 왜 등장하는가? 바로 성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가 없다는 것은 문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관계가 없는 한 증상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이미 설명하고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본 사람이 바로 락강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차, 남성과 여성인 거예요. 성차, 성관계의 차이, 성별적 차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쾌락, 성기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쾌락이죠. 자, 그 쾌락은 극도로 픽진하고 항상 결여를 남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단지 실제적인 성관계, 섹스 행동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성관계에서도 파악이 되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성관계에서 단순한 삽입을 통해서만 쾌락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을 항상 보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성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순한 삽입 말고 어떤 부드러운 애무라든지 사랑의 표현을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또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혹은 다른 액세서리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는 뭐 욕설을 해달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무대 장치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보충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압도하는 현상들인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 단순한 삽입만을 원하지 않아요. 남성도 자신이 원하는 판타즘을 만족시키기를 여성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이 판타즘의 영역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성기대와는 관련이 없어요. 즉 남성성이라고 하는 그 성기대적인 중심을 갖고 있는 그것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 성기를 중심으로 한 결합만을 요구하지 않고 그 보충적인 영역을 굉장히 비대하게 키워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의 한계 내부에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한다는 거죠. 무언가 다른 걸 원한다는 거죠. 즉 남자는 여자가 아닌 다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 다른 것.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엄마를 원한다는 것이죠. 혹은 여자도 단지 남자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해요. 이 성차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성에겐 남성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걸 원해요. 뭘 원하나요? 아버지를 원해요. 혹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대타자를 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관계에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에도 사실상 이 성기대를 중심으로 한 탐닉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상대방 남녀 파트너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이자관계로서의 쾌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삼자가 항상 배후에 있는 그러한 가정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삼자를 대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의 형상이 항상 이 성차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흔히 남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여자친구는 나를 이해해 달라고 말해요, 자꾸. 그리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데 나는 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여성이 말할 때 남성은 당황한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한 만큼 충분히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쟁이 생기면 여성 파트너에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남자들이 보통 바보 같은 남자들이 질문하죠. 그럼 얘기를 해달라고, 뭘 이해해야 할지를 얘기해달라고 말하죠. 근데 여성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꼭 내가 말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꼭 말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성과 남성성의 한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조차도 무엇을 이해받고 싶은지 스스로 알 수 없고 상중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여성성과 남성성의 한계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원해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남성은 남자로서는 그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성차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의 위치에서 작동하고 있는 요소를 남자건 여자건 원하기 때문에 그 둘은 완전히 성차의 안정된 구도 속에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요구하지만 남성에게, 그러니까 보통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 파트너를 바꾸는 대신 남자를 고쳐 쓰려고 하죠. 남성 파트너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면 바꾸겠죠. 아, 얘는 안 되겠어. 얘는 나를 이해 못해. 그냥 다른 남자 찾아가야지. 자,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여성을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여성을 비난하는 사회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은 파트너를 바꾸는 대신 그 남성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해해줘. 뭘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해줘. 라고 계속해서 남성에게 요구를 하고, 남성은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죠. 반면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즉 남자가 여자를 얼마든지 여성 파트너를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그 가부장적 사회죠. 남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성에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갈아치우죠. 다른 여자, 넌 이해 못하니까 난 다른 여자에게 갈 거야 라는 것. 자, 이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서로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서로가 줄 수 없는 것을 탐닉해요. 자, 이게 정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혹은 서로가 그렇게 분쟁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도 서로 증상들을 교환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나의 결여를 너에게 주고 너의 결여를 내가 받는 것. 즉 결여라는 건 뭐냐면 이 성관계 내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거라는 것이죠. 그 없는 것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주 사랑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어떤 일치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떤 아주 특정한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남녀가 이러한 일치에 도달하는 대신 항상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빗나감의 리스트는 끝도 없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파트너 관계에서 항상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 퍼즐처럼 언제나 완성되지 않는 부분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자, 이게 프로이트의 발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충동의 기원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딱 짚어서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그제서 이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쾌락을 구성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인 거지, 우리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남녀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각인된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충동은 우리가 남녀 성관계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충동은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경험한 어떤 것인 거예요. 자, 그걸 성충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남녀 관계 속에서는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으면서도 그냥 귓등으로 지나쳤던 그 표현들, 사랑의 표현들이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어에서 연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베이비라고 불러, 베이비.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 보고 베이비라고 불러? 왜 애기라고 불러? 다 소아성애자들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성충동의 근원은 아이와 엄마의 관계이니까 베이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불리면 갑자기 그 충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에게 여자 파트너님, 나의 여자 파트너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기야 라고 부르는가? 자, 그 성충동의 기원에는 남녀 성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와 아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아이가 양성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성관계의 쾌락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결코 만족될 수 없는 부분, 즉 결여, 향유의 결여, 멍카주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부분 충동의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감대라고, 정신분석에서 성감대라고 부르는 것은 구강과 학문이죠. 구강 충동과 학문 충동이 프로이트가 성감대로서 규정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들이자 동시에 대상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입은 대타자 중에서 어머니 대타자죠. 어머니 대타자, 다스팅이죠. 큰 사물이죠. 큰 사물 중에서 젖가슴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자, 구강 충동은 아주 중요한 부분 충동을 구성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쾌락을 구성하고 아주 결정적인 반복되는 경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배변 활동인 것이죠. 어머니 앞에서 아이는 배변 활동을 하고 그 배변을, 그 응가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충동이 생겨나는 것이죠. 학문 충동에서는 특히나 명령과 복종 그리고 소유와 같은 욕망의 다양한 양상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에 더해서 락강은 응시라는 개념도 명백하게 규정해 주었죠. 어머니의 응시가 아이에게 중요한 쾌락이 된다는 거죠. 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응시가 향하는 장소는 아이의 존재 전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한, 추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분 충동의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소리도 덧붙였죠. 호원 충동의 목소리를 덧붙였는데 그 목소리는, 자, 이 목소리는 귀와 관련된 거예요. 귀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입과 눈, 귀와 항문 모두 신체적인 구멍들을 뜻하지만 그 신체적인 구멍들은 또한 동시에 결여의 구멍을 구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구멍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구멍이 뚫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상징계를 여러분, 성관계를 구성해내는 규범과 문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성관계를 통해서 주입상수가 추구되는 그 평면에 설명될 수 없는 구멍들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눈과 귀와 항문과 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동하는 쾌락이 성기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쾌락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의 특징은 단지 생물학적이지 않고 언어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시를 부여하는 어머니는 말하는 어머니니까. 젖가슴을 아이에게 물리는 어머니 역시 말하는 어머니예요. 말하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어머니예요. 그 배우의 아버지가 존재하는 어머니인 것이죠. 명령하는, 배설 행동을 명령하는 혹은 그것을 자극하는 어머니 역시 말하는 어머니이고 호원 충동에서의 어머니는 역시 전적으로 말하는 어머니인 것이죠. 즉 상징계가 배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말하는 대타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언어의 대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대타자는 어떻게 되나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대타자가 어떤 대타자인가요? 폭력적인 대타자이죠. 어머니인데 공격하고 훈육하지 않고 공격하는 어머니인데
합리적인 방식으로 아이의 좌표와 위치를 설정해 주지 않고 아이를 혼돈에 빠뜨리는, 카오스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 지금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인 것인데,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 대타자는 아이의 이 부분 충동들을 어떻게 만드나요? 억압되지 못하게 하고 살아 숨쉬게 만들어요. 실제로 출현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정신병적 주체죠.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은 어떻게 이 부분 충동들을 경험하는가 하면, 신경증적 주체들은 억압된 상태에서 부분 충동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억압된 상태에서 경험하니까 그게 실제라고 느끼진 않아요. 불현듯 실제처럼 느끼지만 다시 추상의 세계로 밀어넣죠. 그게 실제를 공격한다 해도 이건 실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이상한 사건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야 라고 계속 밀어내요. 거식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응시를 통해서 불현듯 무언가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도 그걸 다시 추상의 영역으로 내가 헛것을 보았지, 내가 뭔가 불안을 경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밀어내버려요. 계속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훈육 과정 속에서 상징계가 설치가 되면 이 부분 충동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등장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신병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부분 충동들이 실제의 힘을 획득해요.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는 언제나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죠. 응시가 실체화되는 거예요. 시관 충동이, 눈의 시관 충동이 실제화되어서 경험되는 것이죠. 혹은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들어요. 즉 호원 충동의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의 위상을 획득하죠. 배설물도 마찬가지예요. 배설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신병적 주체들에게는. 그래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주체들 중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완전히 배설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주체들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건 보물과 같은 것이니까. 그 배설물이 자신을 지켜주고 마치 그 배설물이 어떤 재산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배설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들이 존재하죠. 또는 구강 충동의 주체가 있어요. 먹죠. 먹어요. 진짜로 먹어요. 특히 신체를 먹어요. 신체를. 예전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80년대에 어떤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의 둔부를 먹었던 성도착, 정신병적 주체로서 일본인 남성이 있었죠. 그 남성이 결국은 정신병 진단을 받고 추방되어서 일본에 가서 뭐 자기 얘기를 책으로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정신병적인 주체들에서 구강 충동이 실제에 출현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먹는 대신 어떤 실제의 존재를 먹어버리는 거죠. 실제의 신체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충동의 대상들은 상징계의 구멍이 되어서 우리의 신경증자들에게는, 즉 억압이 된 존재들에게는 구멍의 어떤 개폐 운동 속에서 등장해서 우리에게 불현듯 불안과 공포와 혹은 나름의 쾌락을 가져다주는 억압된 방식의 쾌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탐닉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반면에, 바로 이 부분 충동이 정신병적인 주체들에게는 전혀 억압되지 않고 실제 속에 등장해서 우리를 장악하는, 그 주체를 장악하는 그러한 사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잖아요. 신경증의 주체, 정신병적 주체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성도착의 주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착의 주체에게도 이 부분 충동의 대상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말 안 해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제 수업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바바리맨, 노출증 환자들은 어떤가요? 노출증 환자들에게는 응시가 그 순간 실제해요. 응시가. 그래서 그 응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자신의 가장 노골적인 부분을, 성애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즉 나체를, 즉 성기를 드러내죠. 그런데 그 응시를 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대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놀라고 깜짝 놀라고 경악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이 노출증자의 범주에는 남자 바바리맨만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여성도 사실은 다양한 무대 장치들을 사용해서 노출증을 실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분 충동의 대상으로서의 응시가 실제 출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출현하는데 정신병적인 주체처럼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쾌락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출현하죠. 그래서 쾌락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건 주지 않아요. 성도착의 주체는 어쨌든 억압된 주체이니까. 근데 억압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루틴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니까 그 루틴 속에서 응시를 활용하는 것이죠. 성도착의 주체는. 혹은 이따금씩 이런 성도착의 주체도 있어요. 특히 여성 주체들 중에서 성도착일 경우에 자신의 성기를 마치 대상화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오로지 성기만 존재하는 것으로, 마치 그 남성의 자위기구처럼, 오나홀처럼 성기만이 존재하는 그 기구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도착의 주체는 성기대를 중심으로 쾌락이 구성된 것이니까 남성기와 여성기를 가정하고 자신을 여성기화하는 그러한 사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관계 속에 들어간 그러한 쾌락의 주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성의 질이라고 하는 성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사물화가 포인트라는 거죠. 물건처럼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자위기구처럼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의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물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쾌락의 루틴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또한 어떤 종류의 물신주의, 패티시인 것이지 결코 남녀의 성관계 속에서 성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쾌락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살짝 다시금 세미나 11의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 충동으로서의 대상 A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이긴 해요.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멍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대상 A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기대는, 남녀의 성기 자체는 놀랍게도 성감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스의 차원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생체적으로 자극을 하면 그곳에 쾌락이 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극만으로는 결코 주의상스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바로 세미나 11의 즈음에서는 부분 충동의 장소들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환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미나 11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4가지 상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실의 기원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어머니인데 상실의 기원은 떨어져 나갔어요. 거대한 구멍, 큰 사물의 구멍은 떨어져 나가고 그 구멍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4개의 물방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4개의 범주들이 존재한다라고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4개의 구멍이 상징계의 표면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구멍에는 각각 이 4개의 구멍에 준하는 변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되었든 그 카테고리 안에 변주될 수 있는 요소들은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변주들은 시관 충동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입에 관련된 구강 충동에 관련된 다양한 변주들은 입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구강 충동이라는 구멍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강 충동은 단지 어떤 하나의 증상만을 출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강 충동이라는 토대를 근거로 해서 변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것도 구강 충동의 탐닉의 유형인 것이고, 거식증도 구강 충동의 유형인 것이고, 마치 거식증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폭식증도 구강 충동의 카테고리 안에서 변주되는 증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4가지 부분 충동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증상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성기대의 성충동은 아주 취약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설명을 위해서 제시해드렸던 프로이트의 발견인 성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사태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증상을 해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성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성기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쾌락은 아주 핍진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무의식은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차의 문제 자체가, 성차라는 것을 통해서 문명을 분절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성충동의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녀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강제하고 남성의 역할을 해, 여성의 역할을 해,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쾌락을 탐닉해 라고 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반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기 이전에, 여자이기 이전에 어린아이인데,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성충동이 부분 충동의 형태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성차 안에서만 향유되는 쾌락에 묶어두려고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의 무의식은 반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 충동들로부터 증상들이 출현해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면 그러한 증상들을 해소시키고 제거하려는 태도, 초기에 정신분석의 역사가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태제를 반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모순된다라는 거죠. 서로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출현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충동이 지배한다, 지배적이다, 그 억압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한다라는 태제라면 그 성충동은 성차를 통해서 구성된 성충동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증상을 소멸시켜야 우리의 치료가 완결된다라는 정신분석의 태도는 정신분석의 자기 본연의 근본 태제를 반박하는 자기역설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명은 성차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죠. 자, 이게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차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락강의 세미나 7에서도 언급한 일이 있어요. 왜 그토록 인간의 문명은 모든 걸 암수로 구별하려고 할까? 파란색은 남자의 색이고 빨간색은 여자의 색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그 아이의 잠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걸 다 성차의 구별을 통해서 색깔로 입히려고 하고, 이름도 여성적인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고 남성적인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고, 남자에게는 남성, 여성에게는 여성,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나누려고 하고, 이걸 분리하려고 하거나 이것을 뒤집으려고 할 때는 엄청난 반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혐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자,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구별이라는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강력한 공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동성애 공포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큐어 문화에 대한 그토록,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 큐어 문화를 반대하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남의 일인데 마치 그 큐어 문화가 우리의 문명 전체를 오염시키고 몰락으로 이끌게 될 것과 같은 그러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징계 자체가 남녀의 성차를 통해서 통해서 구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남녀의 성차라는 상징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차 내부에는 주의상스가 없어요. 픽진하다라는 것이죠.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계의 별들을 설명하고 사물들을 설명하고 짐승들을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김희정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강의의 말미에 제가 설명을 덧붙이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 질문이 나온 김에 미리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프로이트는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락강이 세미나 16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면서, 즉 성차를 중심으로 우리를 구성하는 이러한 세계가 있다면 그 성차를 우리에게 강제하고 상징계를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력이죠. 문명의 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징계와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자, 그것은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증상에 대해서 이질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징화되어서 핍진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핍진함을 견디지 못하고 증상이 출현한다면 이 증상은 이 상징계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이방인인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웃인 거예요. 이웃. 바로 가까이에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이웃. 증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이트는 자꾸 이 이웃을, 이 증상을 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소멸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락강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관계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상징계의 세계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계의 세계는 대타자가, 아버지 대타자가 나에게 심어준 타자의 영토라는 것이죠. 그 타자의 영토는 내가 없어요.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자의 영토에서 증상이 출현했을 때 프로이트는 이것을 해소시키려고 했지만, 자, 이제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나다라는 거죠. 증상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존하고 증상과 마주하는 것이 내가 되는 길인 것이지, 증상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왜냐하면 상징계는 언제나 핍진하니까 증상은 다시 출현할 거예요. 우리 무식은 증상을 탐닉하니까. 증상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윤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자가 아닌 유일한 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이제부터는 락강에게는 주체인 거예요. 증상이 주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증상은 거부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락강의 정신분석의 근본 태제가 되어가는 개념인 것이죠. 증상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증상이 나이고 증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간다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상징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고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다양한 종류의 남녀 성차를 가정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언어인 것이죠. 그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성욕도 지배해요. 성욕도. 남자는 이런 걸 좋아해. 여자는 저런 걸 좋아해. 성욕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지배는 2차적인 지배예요. 2차적인 지배. 왜냐하면 이러한 지배 이전에 다른 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배 이전에 대타자와 어머니 대타자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출현했던 충동들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동들의 세계를 성차의 상징계가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리누름 자체가 항상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이걸 락강은 썽블렁이라고 불러요. 가상물들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건 언어의 체계이니까 아이가 신체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것보다는 가상적인 거예요. 더 환상적이고 더 환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배가 아무리 내리누르고 있어도 충동들은, 증상들은 출현한다라는 거죠. 계속 출현한다. 어디에서나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상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이 가상물은 타자적인 거예요. 타자적인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나의 자아라고는 믿고는 있지만, 이 상징계와 성차의 세계는 결국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가정했다라는 의미에서 타자적인 것이죠.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더 진짜 나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다면 이 남자로서의 나, 여자로서의 나인 이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신체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세미나 16에서는 잉여향유로 가정하려고 했던 그러한 대상이에요. 대상 A. 자, 그렇다면 이 상징계와 그 상징계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대상 A 혹은 잉여향유 혹은 세미나 11에서는 부분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개시키려고 했던 이것 혹은 우리가 증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것은 이제는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혹은 초기 정신분석 역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추구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 증상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비정상, 기능장애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오는 그러한 전령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전령이 아니고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증상은 이제 뭐냐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가상들이죠. 썽블렁들. 가상들이 상징계예요. 가상의 체계가 있어요. 문화의 체계가 있고 언어의 체계가 있어요. 이 문화와 언어의 체계가 우리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 문화와 가상의 체계는 언제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관계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지배하는 게 누구인가요? 남성들이잖아요. 남성들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계, 이 가상의 체계는 언제나 남성 우월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내리누르죠. 그래서 이 내리누름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은 뭐 더 상징화가 잘 되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상징계이니까 이 상징계에 남성은 더 쉽게 동일시를 해서 더 깊숙이 상징화가 돼요. 남성은 더 자발적이고 깊숙하게 상징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의 신체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세계가 만들어낸 이 상징화, 이 썽블렁, 이 가상의 체계가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고 넌 여자야 라고 말하려고 한다 해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성이 더 히스테리적인 증상을 보였던 거예요. 여성의 무의식이 더 많은 걸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의식은 상징계가 억압하는 것인데, 그래서 남성의 무의식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압에 동조하니까, 상당 부분 동조하기 때문에 남성의 신체는 무의식을 통해서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말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에 여성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상징계가 아닌데, 남자들의 상징계, 아버지가 만들어낸 상징계인데 자신의 신체를 지배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아닌데 라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아닌데라고 할 말이 많았던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귀를 열었던 자가 바로 프로이트인 거예요. 프로이트가 바로 히스테리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킨 거죠. 남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진단을 내리기 전에 나 그거 하지 않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어 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의사였던 거예요. 물론 프로이트도 남자였고 가부장적인 묘사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적이었다는 거죠. 여성의 무의식이 말하는 걸 상징계로 억압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라고 알아보려고 시도했던 존재인 거죠. 프로이트가 그랬던 존재인 것이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래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결국 정신분석은 누가 발명했는가? 프로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인가? 여성의 무의식이라는 거죠. 19세기 여성의 무의식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로 부르는 굉장히 여성 억압적이었던 그 시대의 어떤 여자들이 자꾸 실신을 하고 증상을 일으키고 어디가 아프고 발작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억압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의 상징계가 자신의 신체를 너무 강하게 내리누르니까 그 반발작용에 의해서 여성적인 신체가 동의하지 못하는, 남성적 질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여성의 신체가, 물론 의식적으로는 동조할 수는 있어도 무의식은, 신체는 동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남자들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 신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대상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샤르코 박사에게 갔더니 샤르코 박사는 제대로 들어주질 않는 것이죠. 반면에 프로이트는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분석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분석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무엇을 듣는 자인가 하면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자예요. 무의식은 왜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상징계의 억압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은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떠오르도록 만든 것이 바로 프로이트였다면, 어떤 의미에선 정신분석을 발명한 것은 19세기에 히스테리 여성 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가 아무리 히스테리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다 해도 세계는 여전히 남녀 성차라는 강압적인 상징계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상징계의 코미디가 상영되는 무대와 같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명은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성충동을 강하게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증상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증상을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증상은 뭐냐 이제. 증상은 어떨 때 출현하는가? 성관계가 태만할 때 출현한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은 왜 출현하는가? 자, 태만이라는 개념은 락강의 중요한 개념이죠. 까헝스라는 단어인데, 태만, 까헝스는 보통 아버지 기능의 태만을 부를 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기능이 태만하면, 즉 상징계가 태만하면 우리의 충동이 안정적으로 억압이 안 되어서 정신병적 주체가 출현한다라는 걸, 그런 걸 묘사할 때 쓰는 용어였는데, 이걸 우리는 다시 뒤집어서 성관계의 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관계의 태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기능의 태만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징계의 태만이죠. 상징계가 부지런히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태만하니까 증상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계가 부지런히 작동했다면 상징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상징계는 성차를 가정하죠. 남녀의 성차를 가정해요. 이게 상징계 문명이 우리에게 가정하는 구도인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있다. 이 둘이 성관계 속에서 쾌락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상징계가 우리에게 쾌락을 안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관계의 태만인 거예요. 상징계가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고 그 안에서 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쾌락에 도달할 거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인 쾌락이 그러하듯이 일반인들도 성적인 쾌락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약속은 하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걸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영화 속에서 야한 장면이 나오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성적으로 뭐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할 때 막 불꽃이 터지고 마치 무슨 엄청난 쾌락이 그 안에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출현할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성적인 남녀의 관계가 굉장한 쾌락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벌어지지, 한 번, 두 번 벌어질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관계의 태만인 거예요. 이 성관계가 태만하니까 바로 증상이 출현한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원적인 신체의 장소에서 발생했던 그 충동의 만족을 우리는 탐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점은, 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지점은 락강이 이제 증상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증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상은 좋은 거예요. 증상은 즐겨야만 하는 대상인 거예요. 증상은 제거되어야 하고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아해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바로 그 명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신약의 구절을 통해서 락강이 확인하는 명제인 것이죠. 내 이웃은 뭐냐면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은 낯선 것인 거니까, 스트레인저잖아요. 낯선 것, 이상한 것, 그게 우리를 찾아보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그게 우리를 찾아보면 굉장히 거북해 한다는 것이죠. 그 이웃이 우리를 찾아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막 잘 지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니네 잘한다.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옆집 사람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옆집 아저씨, 옆집 친구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동네에 모여 사니까. 비슷한 나라에 비슷한 동포들이 모여 사니까 그 이웃은 굉장히 쉬워요. 유대인이 유대인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이웃은 그게 아니에요. 너와 다른 자. 너와 다른 자. 정말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프로이트도 역시 이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미.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우린 망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교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는 사라져버리죠. 유대인이 이교도를 인정하면 유대교가 심대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 불가능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락강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미나 16에서는 이제는 세미나 16에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미나 16에서는 그 이웃이 그렇게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이 결여의 구멍으로부터 출현하는 그 부분 충동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고 그것과 교묘하게 변주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 자체는 아닌 담화가 생산하는 무엇이 돼요. 그게 바로 잉여향유라는 것이죠. 즉 핍진한 성관계의 쾌락에 대한 주입상스의 보충물 수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미나 16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의 위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는 세미나 7 즈음에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웃은 어마어마한 이웃이에요. 정말 접근하기가 힘든 이웃인 것이죠. 큰 사물, 다스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이, 그 공포의 대상이, 그 역겨운 대상이 세미나 11의 즈음에서는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요. 균열의 형태로, 공백의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억압의 대상이고 균열이고 구멍이고 어떤 종류의 고통의 대상인 것이니까 이것의 위상은 조금 더 위협적이죠. 그런데 세미나 16에서는 이 이웃이 위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이웃이 어떻게 위상을 바꾸는가 하면 이제는 그것이 균열로부터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담화의 잉여적인 산물로서,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계속될 설명에서 이어질 바로 잉여 가치와 같은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시스템 내부에서 생산되는, 물론 생산된다고 해서 산물로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즉 규정되고 법적인 산물로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법적이거나 모호한 것으로 생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은 그러한 산물로서 생산되는 무언가가 이웃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여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가늠될 수 있도록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인데, 그 설명은 이제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고 거기로 가기 전에 다시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온다면, 증상이 지금 우리 증상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 증상인 거예요. 잉여향유가 증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증상은 성차의 태만을 보충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제거하면 분명히 환자는 다른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혹은 임상 심리사를 찾아가서 혹은 정신 분석가를 찾아가서 내담자가 선생님, 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걸 없애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없애면 그 자리를 내담자의 무의식은 다른 걸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증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신분석가를 찾아가서 분석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여성일 경우에, 남성일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유형이 있지만 여성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애해왔던 자신의 파트너와 결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심하게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결혼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적인 파트너와 결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일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다시 말해서 그 성적인 파트너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자, 이건 또 뭔 소리냐? 아니, 남녀의 성차는 증상과는 다른 거라면서, 그런데 왜 배우자를 파트너를 또 증상이라고 말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제임스 조이스의 파트너를 설명하는 락강의 중요한 태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자가 파트너가 성차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성차 관계 속에서는 주의상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설명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가 또한 증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천천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냥 일상적인 예를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내담자가 자신의 파트너와 결별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것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내담자의 파트너가, 성적인 파트너가 증상이었을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 증상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행복도 있었지만 고통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연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결혼 생활도 많고.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실상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이유가 나에게 고통을 주던 그 파트너와 결별하려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충분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혹은 연애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그 연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동성 친구건 뭐 이성 친구건 사람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위안을 받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관계를 결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 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정신분석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어쨌든 그 파트너로부터 고통만 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쾌락도 얻었었던 거예요. 그게 증상이라면, 파트너가 증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어쨌든 고통스럽지만 결별하지 못했었다면, 의식적으로는 결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결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무의식에서는 분명히 그 파트너로부터 무언가를 탐닉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파트너와 결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담자가 다른 증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상의 자리에 흔히 분석가가 들어가게 되죠. 분석가가 대신 증상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과거의 증상, 분석을 하러 오기 전까지 이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증상을 대체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시도를 내담자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가가 그 증상의 자리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그렇게 되는데,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는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쾌락을 탐닉할 수 있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분석가는 내담자와 성차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석가는 남자라 해도 남자로서 만나지 않아요. 내담자는 여자라 해도 분석가에게 여자로서 접근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관계를 접근하나요?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접근하죠. 즉 충동이 발생하는 더 기원적이었던 장소와 유사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대놓고 분석가는 아버지와 같은 위상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과정이 존재하죠. 안다고 가정된 주체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담자는 분석가를 존중하고 분석가의 말을 따르는 척하면서 결국은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재현하는, 혹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재현하는, 즉 대타자와 아이의 관계를 재현하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증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여긴 쾌락이 있다는 것이죠. 남녀의 어떤 연애를 하지 않아도 근본적인 쾌락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트랜스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쾌락이 있으니까. 충동의 만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 충동의 만족이 이전에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른 파트너로부터 왔던 증상적인 만족을 대체해주고 조금 더 조율되고 안정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내담자가 과거의 증상과 결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설명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증상은 주입상세 출현인 거예요. 주입상세 탐닉 과정이 증상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프로이트의 초기 정신분석의 시기에는 프로이트의 시기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대상이었어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부정적인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주입상스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주체들이 가만히 봤더니 상대방의 파트너를 성차 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대타자와 아이 관계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대타자와 아이 관계에서. 왜냐하면 성충동은 주입상스는 대타자와 아이라는 환경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탐닉될 수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기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차 관계에 들어간다 해도 파트너를 만나도 항상 이렇게 증상적인 방식으로 땅을 기울이는 거예요. 대타자와 아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분석가들이 있어요. 자아심리학자들은 그렇죠.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프로이트 시대는 분석가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분석의 시작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한 평균적인 관계에서는 건전한 관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등한 관계. 환자도 평등하고 나도 인격을 가진 존재야. 의사도 평등하고 나도 인격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동등한 인간이 만나서 분석을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증상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평을 기울여야, 즉 전이관계에 들어가야 증상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이를 설치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전이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 되어서만 하는 것이죠.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전이가 설치가 되어야, 땅이 기울어야,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되어야 증상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만 증상이 자신을 탐닉하도록 내어주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입상스는 근본적으로 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타자를.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성관계의 성차의 남녀 성별의 구성 속에서 탐닉되는 것이 주입상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입상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대타자를 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가 대타자의 역할을 잠시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프로이트는 다시 분석의 종결 지점에서 이 기울어진 땅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을 제거하고 기울어진 땅을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외가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소외가. 주입상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타자가, 즉 상징계의 아버지 대타자가 나에게 심어준 규범과 질서만 남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이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걸 찾아내기 시작해요. 다른 것을 찾아내서 그걸 탐닉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그것을 억압만 하면 증상화된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분석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지평 속에서 젖혀지는 정신분석은 락강 이후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정신분석의 여정에서는 바로 이 잉여향유를, 이 증상을 다루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증상을 파트너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증상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상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서로 익숙해져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텍스트의 표지에, 만약에 표지에 그 사진이 들어갔나요? 들어갔을 겁니다. 그 표지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제시해 드렸던 것이지만, 그리고 제가 자주 정신분석을 설명하면서 내담자들에게 소개하는 이미지인 것이지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셉 보이스의
퍼포먼스 작품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 작품인데 I Like America, America Likes Me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요셉 보이스가 현대미술가죠. 지금은 사망했지만 독일의 현대미술가인 요셉 보이스가 미국의 아파트에 가서 한 아파트에 코요테와 일주일 동안 동거하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작품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락강을 다시 살려내어서 락강 죽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죽은 게 확실해요, 여러분. 락강 학회도 사라졌습니다. LPI 말고는 락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죽은 락강을 다시 살려내어서 임상의 방향을 재설정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 요셉 보이스의 퍼포먼스의 이미지와 목표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코요테는 미국의 증상이죠. 야생동물이에요.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을 다 학살하고 나서 건설한 문명이 바로 미국의 백인 문명인 것이잖아요. 남성 우월주의의 백인 문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 보이스가 거기서 주장했던 바는 이런 거예요. 굳이 해설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코요테가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요테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죽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에서 코요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자 증상인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문명에 상징화된 아버지의 문명을 공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제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 진정한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의 증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의 목표란. 그럼 뭐 그냥 놔두는 것이 전부인가? 그럼 뭐 치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코요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것, 코요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그 코요테가 그 증상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우리 자신의 충동이 잉여 향유가 만약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공간에서 심대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자, 그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마치 우리를 계속 범죄적인 행동으로 몰아간다면 그 부분은 통제해야겠죠. 하지만 그걸 우회시키고 승화시킨다고 하죠. 그걸 우회시키고 그것을 완화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걸 죽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분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LPI의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추구가 목표라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그럼 성관계 안에서의 배우자, 뭐 아내이자 남편 혹은 뭐 여자친구이자 남자친구 이런 파트너가 증상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텍스트의 후반부, 즉 성도착의 부분과 함께 잉여 향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